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낭만평가입니다. 이번에는 로마의 화폐 데나리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나리우스의 탄생, 은빛 제국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데나리우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나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화폐였습니다. 고대 로마는 이전에 발달했던 문명들, 그리스라든가 리디아 이런 데에 비해서 화폐의 등장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화폐가 늦게 출현했는지 이유를 알아보고, 그리고 고대 로마 제국이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고 본격적인 제국이 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포에니 전쟁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 포에니 전쟁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데나리우스라고 하는 화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포에니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에니 전쟁의 결과 로마가 제국으로 성장을 하는데, 포에니 전쟁 도중에 획득한 히스파니아 은광, 히스파니아는 오늘날 스페인인데 은광을 로마가 취득을 하게 돼서 그게 바로 데나리우스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데나리우스가 로마 제국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국의 화폐 이 데나리우스는 아스라고 하는 돈이 있습니다. 아스라는 것은 원래 이제 데나리우스가 출현하기 이전에 로마 제국에서 쓰였던 돈입니다. 근데 이 아스는 원래는 청동으로 만든 아에스라고도 했습니다. 일종의 청동판입니다. 1아스가 약 300g 정도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웠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 아스가 동전이 아니라 이렇게 판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에스 시그나툼이라고 불렀습니다. 판이었고, 이게 이제 동전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을 아에스 그레이브라고 하는데, 이 청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전쟁을 하러 병사들에게 급료를 지불하면 아스를 지불하는데, 병사들이 이 아스를 갖고 다니기가 굉장히 무거웠죠. 이제 굉장히 전쟁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데나리우스 은화로 바뀌면서 훨씬 효율적인 어떤 군대 운영도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데나리우스는 데니라는 말이 그 어원인데, 데니는 10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우스는 10개의 아스란 뜻이죠. 원래 데나리우스는 기원전 211년에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미 약 기원전 269년경에 탄생은 했지만, 이제 211년부터 히스파니아 은광을 로마가 본격적으로 갖고 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데나리우스가 생성이 되고, 그게 이제 제국 화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11년이 상당히 중요한 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데나리우스는 은화 약 4.5g짜리 은화입니다. 당시에 일반적인 노동자의 합작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도 데나리우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몇 번 나오니까 그것은 차차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다른 문명에 비해서 화폐의 출현이 좀 늦어졌다. 그러니까 이미 기원전 6세기 이전부터 고대 그리스라든가 리디아, 밀레토스, 에페소스와 같은 그때 우리가 이미 이전에 얘기했던 그런 나라들은 이미 로마 제국보다 훨씬 수백 년 전부터 그 은화를 주조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는 기원전 211년에 데나리우스가 본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니까 약 300~400년이 다른 데에 비해서 화폐가 늦게 출현한 것이죠. 그래서 아니, 다른 데서 이미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왜 로마는 아직 그때까지도 은화를 사용하지 않고 청동판을 화폐로 사용하고 있었는가, 왜 문명이 늦었는가, 이런 의문을 사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농업국가였습니다. 내륙의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일종의 자급자족 그 시스템이었죠. 그러니까 화폐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늦게 등장했고,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 자체에는 은화를 찍어낼 수 있는 그 은이 풍부하게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이 많지 않았습니다. 재료도 부족했고 필요성도 적었으니까 로마는 은화의 출현이 늦어졌습니다. 원래 이 화폐의 출현이 되는 나라들을 보면 해상 무역 국가였습니다. 당시에 무역이 활발해서 화폐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조건, 그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화폐의 재료가 되는 그 은이 풍부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은화를 찍어낼 수 있는 어떤 국가적 시스템이 필요했다, 이렇게 봅니다. 은을 찍어낼 수 있는 물론 기술도 필요했지만, 또 그것을 찍어낼 수 있는 통합된 어떤 권력, 국가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로마는 무역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은이 부족했고, 그리고 국가는 이미 그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어떤 권력 체계는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이런 이유로 로마는 다른 데보다 화폐가 늦게 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폐 경제의 발달, 우리가 경제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교역이 활발해야 됩니다. 교역의 활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로마 제국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된 전쟁, 바로 이 포에니 전쟁입니다. 이 포에니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포에니 전쟁은 이제 기원전 264년부터 246년까지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로마와 카르타고 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카르타고는 오늘날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튀니지인데 당시에는 카르타고가 굉장히 해상 무역이 발달한 나라였고 강대국이었습니다. 자, 이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3회에 걸쳐서 벌이게 되는데 제 1차 포에니 전쟁. 1차 포에니 전쟁은 시칠리아의 패권을 두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시칠리아는 지금 로마 아래에 있는 섬이죠. 큰 섬. 거기가 원래 이 카르타고의 지배에 있었습니다.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 이 시칠리아의 전쟁을 놓고서 로마와 이제 카르타고가 전쟁을 했습니다. 이 결과 1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시칠리아를 차지하게 되죠. 사실 당시에 로마는 제국이 아니었고 단순 하나의 농업 국가였는데 이 전쟁을 승리하고 시칠리아를 자기의 속주로 만들어내면서 최초로 이제 식민지를 하나 갖게 되는 그런 제국의 형태로 이제 로마가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이때 1차 포에니 전쟁을 로마가 승리를 하자 이제 카르타고는 로마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죠. 당시 로마는 자기 나라 백성들이 군인으로 동원이 되는 시민군 체제였고 카르타고는 용병을 사서 전쟁을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용병들은 돈을 받는 게 목적이죠. 이 전쟁에서 카르타고가 이기고 지는 것은 사실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르타고가 포에니 전쟁에서 패하고 배상금 지급 때문에 재정이 이제 고갈돼서 이 용병들에게 급료를 지불하지 못하게 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카르타고에 온 용병들이 이제 국가에 데모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용병 전쟁입니다. 용병 전쟁이 일어나면서 카르타고가 혼란에 빠지자 이 기회를 이용해서 로마가 시칠리아는 물론이고 그 옆에 있던 섬 사르디니아와 코르시카까지 전부 로마가 병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에 있는 큰 섬나라들이 전부 로마의 속주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최초로 이제 제국으로 지금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이고 카르타고는 그런 영토를 잃고 용병 전쟁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취약해지는 그런 나라로 변해갑니다. 카르타고의 용병 전쟁을 종료시킨 사람이 바로 유명한 한니발의 아버지 하밀카르 바르카입니다. 하밀카르 바르카가 시칠리아 전쟁이 끝나고 자기 본국으로 귀환을 해서 이 용병 전쟁을 진압합니다. 이때 그 전쟁은 굉장히 비참한 전쟁이었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르타고는 이제 로마에 패하고 용병 전쟁 등으로 또 자기의 그 속주들을 잃고 취약해졌는데 그래서 이 하밀카르는 카르타고의 어떤 돌파구를 뚫기 위해서 지금 현재 스페인 땅으로 진출을 합니다. 사실 이제 하밀카르가 스페인으로 진출한 이유는 어떤 경제적인 돌파구를 뚫기 위해서도 있지만 본국에서의 권력 투쟁에서 좀 밀려나서 스페인으로 가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밀카르는 그래서 어쨌든 스페인에 가서 거기에 카르타고의 큰 속주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게 이제 히스파니아입니다. 지금도 그 스페인을 에스파니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히스파니아를 이제 정복해서 거기에 카르타고를 제거시키죠. 거기 카르타고는 이제 현재 튀니지 땅에 본국이 있고 제2의 이제 카르타고가 스페인 땅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기서 히스파니아에 있는 은광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국력을 회복하죠. 그렇게 해서 제2차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2차 포에니 전쟁은 이 하밀카르의 아들 한니발이 본격적인 활약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에니 전쟁이다 하면 바로 이 제2차 포에니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니발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에게 로마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말을 계속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로마를 정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밀카르는 1차 포에니 전쟁에서 패한 것에 대해서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에 대한 적개심에 계속 불타있다가 자기 아들에게도 계속 그걸 주입을 시켜서 이 한니발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로마와의 전쟁을 대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니발은 로마가 점점 성장을 해오고 바로 이 히스파니아까지 로마가 확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니발의 입장에서는 로마가 더 이상 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로마를 선제적으로 공격해서 제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파니아와 인접한 로마의 속주였던 사군툼이라는 나라를 공략을 시작합니다. 선제 공격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제2차 포에니 전쟁의 시작이죠. 사군툼 전쟁. 한니발이 사군툼을 치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로마는 카르타고가 다시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대비를 하는데 한니발이 바다 쪽으로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탈리아의 북쪽은 알다시피 알프스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쪽으로 군사가 넘어온다는 것은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스페인에서 로마를 쳐들어온다는 것은 바다 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쪽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니발은 역발상을 해서 알프스를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한니발의 알프스 횡단이죠. 자, 알프스를 횡단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결국 이걸 넘어가는데 성공을 해서 파죽지세로 이제 로마를 향해서 진격을 하고 칸나이라고 하는 이제 로마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 칸나이 전투에서 로마군을 격파하고 로마가 곧 함락될 위기에 이제 처했습니다. 당시 한니발의 전략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앞선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한니발의 전략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한니발이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한니발은 연전연승을 해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포에니 전쟁의 전체적인 이제 흐름도인데, 자, 이 히스파니아 땅 스페인에서 한니발이 사군툼을 먼저 공격하고 알프스 산맥을 넘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가서 칸나이에서 로마군을 물리치고 이제 로마로 본격적인 진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자, 카르타고는 한니발이라고 하는 이제 명장이 있었고 그 누구도 한니발을 이길 수가 없었죠. 로마에는 이제 누가 있었느냐? 로마에도 명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키피오입니다. 스키피오가 이제 로마의 장군이었는데 이 스키피오는 한니발과 정면 대결을 처음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 스키피오는 한니발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히스파니아를 공격해서 히스파니아를 장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히스파니아 은광이 로마의 수중으로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스키피오는 자기 본국인 로마로 돌아가서 한니발과의 전쟁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군사를 카르타고 본국으로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칸나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한니발이 로마로 진격하고 있었는데 스키피오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카르타고 본토를 이제 공략을 하기 시작하니까 카르타고에서는 한니발에게 급히 전가를 보내서 빨리 본국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하죠. 한니발의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로마가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본국에서 오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돌려서 스키피오와의 일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스키피오와 한니발이 운명을 건 일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투가 바로 자마 전투입니다. 스키피오는 그 당대의 최고의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니발의 전략과 전술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마 전투에서는 오히려 스키피오가 한니발이 썼던 전략을 그대로 사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니발은 자기가 만들어낸 전략 전술에 결국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마 전투는 스키피오의 로마가 승리하게 되고 카르타고는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고 결국 로마에게 항복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서 패배한 한니발은 갈 곳을 잃고 이제 망명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는 지중해 패권을 카르타고로부터 빼앗고 그리고 카르타고의 부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히스파니아도 빼앗고 거기에 있는 은광도 이제 로마가 빼앗고 그렇게 해서 로마는 완전히 군사 경제적 이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49년에 다시 로마는 카르타고를 침략하는데 사실 이때는 이미 이제 카르타고는 약소국이고 로마는 이미 엄청난 대국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쟁은 승패는 이미 결정돼 있었죠. 하지만 완전히 그 후환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카르타고를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고 카르타고라는 그 나라 자체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렇게 해서 로마가 이제 완전히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군사 경제적 대국으로 성장해서 명실상부한 이제 로마 제국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에니 전쟁은 카르타고라는 하나의 문명을 멸망시켰고 로마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이 세계적인 문명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포에니 전쟁에서는 이제 한니발은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코끼리를 많이 활용한 전쟁을 했었다고 하는데 스키피오가 이제 한니발의 코끼리 부대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키피오를 스피키오 아프리카누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누스는 나중에 로마 원론에서 붙여준 칭호죠. 그래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가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카르타고라고 하는 큰 발달된 문명국을 이기고
지중해 패권을 장악한 것은 엄청난 경제적 사건이었지만 로마 입장에서는 이 히스파니아 은광이 로마 제국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은이 공급되어서 로마가 본격적으로 데나리우스를 이제 찍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그 히스파니아 땅에는 카르타고 노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카르타고 노바는 새로운 카르타고라는 뜻이죠. 바로 한니발의 아버지 하밀카르가 건설했던 도시입니다. 거기에 바로 카르타고 노바가 이제 수도가 됐고, 거기가 히스파니아에 있던 은광이 그 카르타고 노바를 통해서 돈이 만들어지고 부의 원천이 거기서 만들어진 바로 카르타고의 중심지였죠. 그리고 거기를 로마가 뺏은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히스파니아 은광도 로마의 수중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은광을 확보함으로써 비로소 데나리우스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바로 로마 제국의 경제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장기적으로도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포에니 전쟁처럼 장기화된 전쟁에서 용병 시스템과 이 시민군 시스템이 붙었을 때는 장기전에서는 시민군이 이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전쟁에서는 이제 히스파니아 은광과 같은 경제적 토대를 로마가 뺏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카르타고는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의 전체적인 지도를 보면 이제 로마가 그 시칠리아와 사르디니아, 코르시카 같은 먼저 이 섬들을 로마의 속주로 만들고, 그리고 서진을 해서 히스파니아를 빼앗고, 마지막에 바로 이 아프리카에 있던 카르타고를 점령을 해서 결국 이 지중해 전체가 이제 로마의 내해 호수가 되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가 제국으로 성장을 하면서 데나리우스도 로마 제국의 여러 속주들에게도 이제 화폐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속주와 본토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통화, 하나의 제국, 이거고, 지금 현재 유로화의 상징적인 기원이 바로 이 데나리우스입니다. 지금 현재 유럽은 이제 유로화가 하나의 통화, 하나의 유럽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유럽은 대부분 이때 당시는 로마 제국의 영토였죠. 그래서 이미 유럽은 하나의 통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역사에서. 그게 바로 이 로마 제국입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의 이 데나리우스는 오늘날 유로화의 모태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데나리우스를 발행함으로써 병사들에게 급료를 주고 점진적으로 로마 제국을 팽창해가는 계기가 됩니다. 농업국이었던 로마가 이제 무역국이 되어가는, 또한 이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나리우스가 없었다면 로마 제국이 그렇게 크게 성장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데나리우스라는 화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로마 제국이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로마 제국과 이 데나리우스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니발이 했던 말 하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한니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우트 위아움 인웨 네이 아움 아우트 파키아움. 그러니까 나는 길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길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니발이 로마로 진격하기 전에 알프스를 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길을 만든다는 말보다는 길을 찾는다는 말이 훨씬 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길은 사실 있습니다, 어디에나. 우리가 안 보일 뿐이지, 그리고 못 찾았을 뿐이지, 길은 이미 있다. 어디에든 어떤 난관에서든 사실 길은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걸 어떻게 이 극복을 해낼 것이냐 할 때 루트를 찾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길은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데나리우스의 탄생, 로마 제국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데나리우스가 로마 공화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로마는 사실 공화정을 채택한 국가이지만 그 공화정의 그 귀족들이 사실은 어떤 금권 정치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데나리우스가 로마 제국의 권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강좌에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낭만 탱커였습니다.